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홍진선입니다.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봄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큰 일을 겪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위를 나르는 헬기와 국회로 들어온 군인들, 그리고 그 손에 들린 총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에 이런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가. 5.18이 생각나서 소름이 끼쳤다. 그날 밤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더 튼튼한 미래를 위해 지나간 시간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MBC 특집 더 프레지던트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서 역대 대통령들이 과연 광주와 5.18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5.18로 꿰뚫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역임하셨죠.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박구영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주제로 또 이런 분들과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니 특별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활약을 기대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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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와주신 분들을 뵈니까 이 중에 한 세 분은 아마 어렸을 때라든지 또 커서라든지 5.18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인 것 같고 한 분은 이후 세대시고요.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구분을 해본다면 타이거즈 팬 세 분과 히어로즈 팬 한 분?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맞군요. 그러나 남편이 타이거즈 팬이시라고요. 네, 남편이 타이거즈 팬이어서 제가 2017년에 타이거즈가 우승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부러우시죠? 네. 타이거즈 팬들이 히어로즈 팬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녹화하면서도. 그런 의미에서 원정오신 용혜인 의원님께 질문 먼저 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의원님께서 90년생이시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1980년에 5.18이 있었으니까 10년 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용혜인 의원께서는 5.18을 어떻게 마주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실까? 언제 처음 느끼셨을까? 궁금합니다. 저에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역사 교과서 현대사 파트에서 배우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져왔던 아주 결정적인 역사적 순간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광주 5.18 묘역에 와봤는데요. 일부러 오신 겁니다. 네, 지금도 이제 5월이 되면 대학생들도 그렇고 전국에서 5.18 묘역을 참배하고 또 역사 기행처럼 많이들 오잖아요. 저도 이제 그래서 전남대에서 간담회도 하고 직접 묘역도 방문해 보고 하면서 또 광주와 직접 인연을 맺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어나 보니 이미 5월 18일은 기념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대였겠네요. 그 5월 18일을 국가가 기념일로 지정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만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세대가 바로 저랑 비슷한 지금의 2030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분, 타이거즈 팬들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분은 1980년 5월 당시에 어디서 뭘 하고 계셨을까? 먼저 우리 시장님부터 여쭤볼까요? 저는 고2 그 광주 대동고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고등학생도 시위에 많이 참여하고 5.18 민주화 운동에 거의 빠짐없이 참여했었죠. 특히 우리 광주 대동고는 전국 최초로 휴교령이 내려진 고등학교에 속합니다. 당시에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시위에 적극 참여했죠. 저희 학교가 백운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백운동에서 시내로 스크럼을 짜고 시위에 참여했고 그런데 이제 교문을 선생님들이 다 막아서는 거예요. 못 나가게요. 너희들 나가면 죽는다. 나가지 말아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산을 넘어서 뒷산을 넘고 소위 담을 넘고 이번 국회에 담 넘는 것이 그때 아마 시작됐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희들이 산을 넘고 담을 넘어서 잘은 몰랐는데 아무튼 뭔가 이건 옳지 않다. 뭔가 억울하다 이것은. 그래서 시위에 참여하는
아주 순수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고2 때 5.18을 맞이했던. 자, 그러면 우리 고도원 이사장님은 당시에 짐작이 안 됩니다. 한 20살 정도 되셨을까요? 20대 후반. 아, 20대 후반. 네. 네. 그때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긴급조치 9호로 제적이 돼서 786명이 집단 제적을 당해서 박정희 정권 시대에. 그렇죠. 네. 콩밥도 먹고 강제징집 당하고 그야말로 반병신 돼가지고 제대하고 그래서 포장마차도 해보고 이제 온갖 고생을 좀 하면서 남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께서 뿌리 깊은 나무 기자로 채용을 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아니 이렇게 행복한데 돈까지 주네. 마침 그때 786명 집단 제적을 당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서 르포를 썼어요. 아, 취재를 하셨군요. 네, 그게 있어요. 네. 제적 학생 786명의 지난 6회. 어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난 거죠. 80년 5월을 맞이하신 거예요? 맞이한 기자로? 기자로. 뿌리 깊은 나무의 기자로. 또 이분도 짐작이 안 돼요. 당시에 초등학생이었을까요? 중학생이었을까요? 네.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네. 네.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네. 고향이 순창이시잖아요. 네. 그 초등학교 6학년에게 광주 5월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어땠어요? 일단 순창은 광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족 둘이 광주 살고 있었어요. 아, 예, 누나가 광주 네. 살았고 네. 형도 광주 살고 있었어요. 걱정이 많았겠네요, 부모님이. 온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었죠. 사실은 그 누나나 형 이야기보다 어릴 때부터 선망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쌍둥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란선 쌍둥이. 그러니까 여자분 있고 남자분 있었는데 두 분 다 그렇게 내 어린 눈에는 예뻐 보였어요. 네. 고등학생이었는데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요. 5.18 때. 그리고 동네에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해요. 예, 네. 한참 지날 때까지도. 그런데 그 두 분이 남자분이 형이 5.18 때 희생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나이가 어렸을 것 같은데도 다 5.18에 대한 편린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렇게 5.18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다 일종의 그 변곡점을 좀 만들어 왔던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먼저 박구영 교수님은 영향을 어떻게 미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5.18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제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좀 과한 발언 같고요. 제가 이제 광주로 오게 됐을 때, 네. 광주로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광주를 와서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택시 기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한 30분 동안. 근데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강한 아까 분노, 응어리를 네. 가지고 생전 처음 본 젊은 학생한테 토해내는 거. 토해내는 것을 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이곳이구나. 아, 여기가 나의 도시구나.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전남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알려야겠다. 네. 이를테면 더 파헤쳐야겠다. 네.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고 우리 고도원 이사장님께는 어떤 의미였나요? 그 5.18 이후에 이제 뿌리 깊은 나무가 강제 폐간되니까 그때 이제 정말 고맙게도 중앙일보에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최우석 경제부장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저 글발이 좋다. 네, 글이 좋다. 글이 좋다. 네. 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조건에 스카웃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 기자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5.18이라고 하는 이 정말 전대미문의 이 사건은 제 인생에 하나는 무너지게 하고 하나는 더 일으켜 세우게 하고 이것이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평민당 총재 때 만나게 하고 이분을 몇 년 동안 취재하게 되고 중앙일보 기자가 되셔서 네. DJ와의 인연이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동교동에서 3년 동안 함께 밥을 먹고 거참 묘하네요.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연설 비서관이 되시고. 청와대에서 일할 생각 있으시죠? 아, 그래서 그분 모시고 5년 동안 네. 단 사흘 쉬고 정말 여한 없이 일을 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강기정의 인생에도 5.18이 영향을 많이 미쳤나요? 그렇죠. 엄청났죠. 저는 그 고등학교 때의 경험이 이후에 제가 5.18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이 거대한 그 싸움에 제가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되죠.
제가 직접 감옥도 이제 결국 가게 되고 지금은 시장이 되어서 여전히 지금 8차 보상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요즘에 선 이제 위에 계시네요. 아. 그래서 저는 아마 80년 5월에 그 5.18이 지금 이제 60이 된 지금까지 일관되게 간통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뭐라고 표현해? 그냥 자체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운명처럼 그냥 이 자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잘 모셨네요, 오늘. 영혜인 의원님께는 그러면 5.18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5.18은 제가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교과서에는 한두 문단 되게 짧게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에 와서 직접 광주에 사시는 분들, 당시에 그 항쟁에 함께 하셨던 분들을 만나고 들으면서 이게 교과서에서 짧게 담아낼 수 없었던 그날의 현장들을 이렇게 접하고 배우면서 어떤 시민으로서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저로서는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어떤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에게 광주가 이런 거였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이들의 어떤 죄책감과 네. 책임감 그리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을 저와 비슷한 또래들에게는 세월호 참사가 좀 그런 어떤 죄책감과 책임감 그래서 사회에 더 관심을 갖게 했던 어떤 계기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비슷한 감각들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혜인 의원님 같은 세대들에게는 5.18이 저쪽에서 휘날리는 항상 보이는 깃발 같은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광주 MBC 특집 더 프레지던트,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그동안 5.18을 어떻게 대해왔나 이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1980년 5월 이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가 17년이에요. 그러면 1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5.18을 알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이 이야기의 포문은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글쎄 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95년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추모제 하나 열 수도 없고 망월동 가는 길이 엄청 힘들었어요. 산으로 논두렁으로 경찰이 막으면 논두렁으로 가고 논두렁을 막으면 산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망월동을 가는 것이 험난했고 또 5월 18일이 되면 그 5.18 진상규명을 위한 추모제 내지는 기념하는 이 행사 하나 갖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죠. 네. 온통 그러니까 5.18을 지하 깊숙이 숨겨놓고 끄집어내서는 안 되는 금기어처럼 우리 사회 속에 양지로 드러낼 수 없다. 네. 음지에서만 아무튼 살아라 이렇게 해서 추모식도 못하게 하고 망월동 잠배도 못하게 하고 또 진상규명과 관련된 것은 바로바로 시위를 저지당하고 이런 17년이었던 거죠. 그때는 광주 5.18 얘기하면 경기를 일으키던 시대예요. 네.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뭐 정부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금기어 말씀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피해를 받은 분도 많지만 그 이후에 가슴이 멍들고 그 후속 이 피해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예. 눈물의 추모가 많았죠. 예. 박구현 교수님 그 사이에 그러니까 공식 국가 기념일이 되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신다면. 일단 그 노태우 정부에서 5.18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정확히 규정을 했어요. 네, 지금도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되게 법적으로는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광주의 당시 정서는 광주 5.18 민중항쟁 이렇게 네. 부르잖아요. 저는 두 이름을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980년 5월 광주 항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 항쟁은 운동으로 계속 지속됐다는 게 중요해요. 저한테 최근에 뭘 보내주신 분이 책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교수님 다 이게 좋은데 광주의 5.18이 아니라 네. 사실은 정확하게는 전국에 5.18이 있었다. 그래서 5.18은 5.17 내란에 대한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 저항운동이다. 네. 이렇게 정확히 말씀했으면 좋겠고 전국에만 아니에요. 전 세계 심지어 베를린에서도 뉴욕에서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 5.18을 알리고 투쟁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18 민중항쟁은 곧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한 쌍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저들이 이 민주화 운동을 가치를 계속 높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전남대학교 그 흰 도서관 앞에 그 5.18 묘비를 학생들이 다 탁본을 해온 거예요. 못 가게 하니까. 그렇죠. 오, 제가 있어요. 정말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탁본을 해온 것을 잔디밭에 세우고 네. 그렇죠. 거기를 망월묘역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어머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구나. 어떻게 시민들에게 또 전국에 이 상황을 알려야 될까? 망월동은 가로막히고 예. 시위와 집회도 못하고 그러는 것을 어떻게 알릴까? 망월동을 일단 보여주자. 그래서 망월 구묘역에 가서 묘비를 탁본을 뜬다 그러죠. 그것도 몰래 하셨겠네요. 그러죠. 그래서 먹으로 이렇게 네. 한지에다가 탁본을 떠서 묘비 모양으로 전남대 교정 잔디밭에다가 쫙 만들어놨어요. 네. 거의 85년 일이고 예. 또 한 번에 이제 큰 저의 기억 남는 것은 88년 이제 국회 청문회가 일어나는 거. 그렇죠. 이거 뭐 너무 잘 압니다만 예. 이 88년의 청문회가 5.18을 전 국민 속에 그렇죠. 전 세계 속에 양민 학살이었다는 걸 알려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2년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문민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5.18을 위해서 한 일들이 의외로 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또 민주화의 또 어떤 투사 역할을 했던 네. 분이잖아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그런 걸 단어가 했던 있었죠. 분이니까 예. 그 근저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광주 문제를 좀 해결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됐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의 정부는 강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입니다.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그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당시에 5.18 특별법 제정, 네. 예,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그리고 5월 묘역을 성역화했죠. 그러면서 구묘역 이장하면서 드러나는 진실들이 있었고 그때 생각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제 제일 큰 이슈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의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쟁이 가장 가열찬 투쟁이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를 뒤바꿔버리는 투쟁이 바로 이 5.18 특별법에 담겨진 거죠, 사실상. 네. 그런 점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네. 맞이한 것이 95년, 97년의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입법까지 되면서 야 그때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던 것, 그것이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오는 데에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 중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지난 12.3 내란 이후에 많이 했어요. 아, 그 전에는 당연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내란을 저지르고 학살을 저질렀던 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냥 원론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내란의 우두머리들을 법정에 세워서 처벌까지 했기 때문에 네. 12.3 계엄령 선포된 직후에 아 이것이 내란이다라는 것을 저같이 계엄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도 바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순간에 군인들이
학명과 복종 사이에서 순간순간 고민하면서 멈칫멈칫했던 이유도 본인이 육군사관학교 시절에 혹은 뭐 군인을 꿈꾸던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가 법정에 서는 것을 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멈칫멈칫함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1심에서 그때 전두환이 사형을 언도받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과를 얘기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역시. 네. 예. 그때 법정에 세우고 사형 언도까지 내리고 나중에 또 이제 네, 사면도 사면 그분이 되죠.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을 하시게 되고 하지만 네. 그 어떤 모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만일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의 척결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전혀 몰라요. 예. 완전히 사조직이었거든요. 네. 계급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실세들이 그 군을 장악하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때 그것은 큰 업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요. 아무튼 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 기념일도 지정을 하고 네. 묘역도 국립묘역도 조성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이런 어떤 획기적인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네. 5.18 역사로 보면 획기적인 상황이 분명했는데 그걸 관통하고 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공하는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검찰들의 그 정치 검찰들의 행동은 똑같았어요. 네. 모든 것이 이 전두환, 노태우는 저는 살인마라고 보거든요. 예. 살인마를 법정에 세울 때까지 가능했던 원천 중의 원천은 뭐냐.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네. 광주 시민들이 광주 안에서 어떤 약탈과 폭력도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이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지켜야 될 만한 소중한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날 80년 5월 광주 시민들 내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부당한 일이 하나도 있었다면 이렇게 가지 못합니다. 동력이 생기질 않아요. 네. 그 전통은 네. 그대로 그렇죠. 촛불 혁명 그다음에 빛의 혁명까지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이 국립 5.18 민주묘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모든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관계에 따라서 만나는 사회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가족과 국가거든요. 가족과 국가는 운명 공동체. 이 두 가지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뭐냐면 죽은 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에요. 죽은 산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관리 체계가 명확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죽음을 공동 관리하는 체계가 흩어지는 순간 가족도 해체되는 겁니다. 그럼 국가도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기초로 광주 민중항쟁으로부터 희생된 사람들을 이 나라의 기초로 삼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국가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헌법입니다. 네. 헌법은 우리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적 기초입니다. 정신적 기초. 그런데 이게 물질적으로 확인돼야 돼요. 물질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국립묘지입니다. 네. 신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네. 헌법과 국립묘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먼저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네. 대한민국이라는 운명 공동체는 신체적으로 이 묘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 신체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확인만 할 게 아니라 정신에서도 확인이 돼야 돼요. 헌법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안 하고, 즉 물질적 확인은 했지만 정신적 확인은 아직 못 받고 있다. 아하. 5.18이 국립묘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단 광주 시민들한테 뭐 정신과 합치가 안 되니까 우리한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오히려 빼앗기는 거 아닐까? 정신은 오히려 구묘역이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네. 아직까지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신묘역, 국립묘지에 갔다 그냥 오는 게 너무 좀 불안해요. 죄송스럽죠. 죄송스럽고. 왜? 아직 우리 그분들의 정신이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런데 시간이 흘러 2000년 5월에 이제는 국가 원수가 된 김대중 대통령이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5.18 기념식에 대통령이 오시게 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내란 음모 사건의 사형수가 대통령이 돼서 온다. 이건 거의 드라마인데 그 모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오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불사는 민주영령 앞에 이제 그 당시 사형수였던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임들이 스스로의 몸으로 불살랐던 민주화의 불꽃은 그 암흑 같은 독재의 시야에서도 꺼지지 않고 불타올랐습니다. 줄기찬 민주화의 불길은 67년 6월 전국적인 시민항쟁으로 번져갔고 마침내 97년 12월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루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성취를 또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주의 위대한 영신은 우리만의 자랑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믿고 승상하는 전 세계인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광주 시민의 행동이야말로 인간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간 승리의 대서사시였던 것입니다. 네. 특히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 내가 저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썼었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분이 깨알같이 고치시는 분이에요. 연설문을. 네. 뭐 사람 죽이죠, 죽여. 철두철미하시고 한 번 잡으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쫙 뒷장 딱 넘겨서 쓰시는 분인데 네. 그걸 각오를 하고 원고를 넘긴 거예요, 저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연설을 할 때 우리 박구영 교수님이 연설문 쓰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철학적으로 누구의 근거를 대서 네.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아하. 누구 인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철학자야. 당신의 생각을 품어내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게 쫙 긋고 완전히 새로 쓰셨는데 저 5.18은 정말 떨렸거든요. 야, 사형수였던 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87년에 그렇게 엉엉 울었던 그 현장에 어떤 감회로 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절제할까? 네. 여기서 울어버리면 이것도 그렇잖아요. 아, 절제를 생각하신 거예요? 절제해야죠. 네. 톤 앤 매너라는 게 있거든요. 음흠.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 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끙끙대면서 그게죠. 참 이 자리에 서 있는 대통령을 만감이 교차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형수였던 제가 이제는 대통령이 돼서 섰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저미는 충장로, 금남로, 예. 전남도청에서 맞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영령을 생각할 때마다 한없는 슬픔과 감동과 희망을 갖게 이 구절을 쓴 거거든요.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저미는 충량로와 금남로 그리고 전라남도 도청에서 빛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민주주의의 영웅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한없는 슬픔과 감동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이거는 거의 한자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저 연설문은 저한테도 정말 특별한 의미 것이고 있는. 저런 연설문이 나오게 됐죠. 네. 이걸 볼 때마다 참 저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 지금도 다 읊으시잖아요. 네. 그때 그 글을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저는 이제 어떤 연설문의 내용을 떠나서 정말 먼 길을 돌아서 그 자리에 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사선을 넘어서. 저 자리에 선 것 자체가 메시지 같아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한 거냐는 별로 들리지 않았을 것 같고 2000년 5월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저 자리에 섰다. 네.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대중의 5.18, 광주의 5.18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축소시키지 잘 않으면 안 된다. 굉장히 강하게 그거 있었어요. 아주 잘 보셨어요. 네, 그래요. 아주 잘 보셨어요. 네. 그걸 감각적으로 신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약간 피곤해 보이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네. 굉장히 노력하신 거예요. 그건 굉장한 노력하신 거고 그래서 이후에 광주의 5.18이 아니라 전국의 5.18이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기를 바라는 대통령의 깊은 뜻이 저 안에 담겨 있어요. 5년 임기 중에 한 번 오셨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셨겠어요? 저 이게 질문이었어요. 아, 당시에 제가 광주 MBC에서 이제 입사해가지고 2년 차였는데 취재를 해보면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5.18과 광주에 절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해하고 둘째 해에 국무총리를 보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절제였나요? 아니 지금 아까 답하신 얘기한 거예요. 예, 한정 이게 있게 단순히 광주가 김대중의 5.18이 김대중의 5.18, 광주의 5.18로 국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아하. 딱 한 번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좋은 행사, 좋은 이벤트이기를 바랬고 그게 하나의 역사의 물질기를 또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를 바라셨고 준비 많이 하시고 가신 거죠. 네. 그게 준비를 했다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일 그 국난국의 최우선이 그 IMF 탈출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극복하는 거였잖아요. 예. 금모기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완성된 해에 가신 거예요. 완성된 다음에 가고 싶지만 참으셨군요. 참으시고 그리고 정비하고 예. 그리고 한 번 가셔서 하고 다시 가시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좀 놓아드린 측면이 있는 거죠.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 번 가셨지만 사실 이제 97년부터 공식 기념 행사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네, 김영삼 대통령이 가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방문한 대통령이신 거고 끊임없이 탄압을 받고 목숨을 위협받았던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물이 그 대통령이 되어서 네. 공식 기념 행사를 방문했을 때에는 그냥 그 장면 자체가 어떤 민주화, 한국의 민주화가 되었다라는 네.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비슷한 장면이었을 것 말씀이시네요. 같습니다. 그것 자체가 메시지다.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부 2기가 들어섭니다. 놀랍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5년 동안 개근을 하십니다. 광주에. 예,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사 모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18 광주는 승리의 역사로 부활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바로 5.18 광주의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5.18 광주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혁과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는 앞으로 진전할 것입니다. 역사를 멀리 내다보고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바른 역사,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5.18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새깁시다. 5년 동안 광주에 와주셨던 노 대통령의 기념사였습니다. 분주히 뭔가를 다들 적고 계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저때 이제 국회의원을 현직을 하고 있을 때라서 네. 저 기념식 때는 거의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광주가 만들어준 대통령이다 이렇게 뭐 모두가 인정하고 본인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가 선택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 광주가 선택한 영남의 대통령. 광주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여하고 2003년에는 기념식에 참여했다 전남대 특강도 하고 네. 2007년에는 또 1박 2일로 무등산도 오릅니다. 그래 지금도 무등산 노무현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만큼 애정이 그냥 많다 보니까 이 기념식장에 올 때마다 그 마음을 풍성히 그냥 뿌려놓습니다. 충분히 말로 또 일정으로 그런 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5.18과 아주 뗄 수 없는 애정을 주신 분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던 하고 싶지만 절제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그리고 마음껏 마음을 풀어놓으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또 그 차이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째는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막 당선된 뒤부터 마지막까지 진보 민주 진영이 원하지 않은 선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하셨어요. 뭐 한미 FTA. 한미 FTA를 비롯해서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네. 대북 송금 특검 받아들인 거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는데 저는 그게 개인의 정치 이득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게 그분이 생각하는 국가의 미래였겠죠. 그런데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시켜주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미 FTA도 하고 이라크 파병도 하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불편함을 주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 내 정치적 결정에 마지막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이 본인도 확신이 있었고 또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싶었다고 저는 봐요. 아하. 그래서 당시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충돌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예. 하지만 이분이 그 모든 충돌에도 떳떳하셨어요. 왜냐? 내가 내 심장이 5.18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확신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요.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다음 참여정부가 등장함으로써 5.18도 잘 계승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곳이 이제 광주이기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광주 이 호남의 유권자들의 집단지성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세웠단 말이죠. 그럼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5.18을 봤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오늘 들으면서도 주목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서사가 중요하거든요. 서사. 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서사는 굴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극에서 희극으로 고점에서 저점으로. 아까 뭐 숭고한 정신이라든가 승리의 역사라든가 네.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서사의 근원지가 5.18이었다. 매년 그 서사를 풀어볼 만한 현장이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서사의 근원지가 그의 서사의 근원지가 5.18이었다. 노무현의 서사이면서 그것은 한국 현대사의 예. 전 세계인의 서사이고 그 서사가 마침내 한강 작가의 소년은 온대까지 이어진 거죠. 네. 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군요. 이런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용혜인 의원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사와 5년 개근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도 이제 함께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시기도 하셨다라고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좀 전에 나온 영상을 보면 어떤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자긍심과 존중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 그리고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우리 국가는 우리 국가 공동체는 공유한다라는 네. 것이 네. 그냥 뭐 어디 헌법에 넣지는 못했지만 그냥 모두가 다 공유하는 어떤 주류화되고 네. 어떤 정상적인 상태로 모두에게 인지되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참여정부의 뿌리가 5.18의 숭고한 희생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힘든 시간을 겪고 인내해야 했던 광주 시민들에게 참 큰 위로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공동체의 상식과 공감대가 바로 5.18 정신이다라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민주정부 1, 2기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나아가는 것이 역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시간은 그렇게만 흐르지 않았어요. 보수 진영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일단 이 두 분이 취임 첫 때에는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념사 함께 보겠습니다.
28년 전 오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숨져간 민주 영령들 앞에 온 국민과 함께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이제 5.18 정신은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민주화로 활짝 피어난 5.18을 선진 인류 국가를 건설하는 정신적 지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33년의 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의 슬픔을 지우지 못하고 계신 유족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받들어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그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정치 사회 영역에 머물렀던 민주화를 경제 분야로 더욱 확장시켜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제 5.18 정신이 국민 통합과 국민 행복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기념식에 몸은 옵니다. 그런데 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해요.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고 또 한국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였는데 왜 이 두 정권은 그렇게 임을 위한 행진곡에 예민했을까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지금도 5.18을 폄훼하려고 하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거거든요. 5.18이 밖에서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희생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가장 잘 예술적으로 전환시킨 게 임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감각적으로 아름다운 5.18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5.18을 추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 노래가 너무 불편해요, 이분들은.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왜 중요하냐면요, 대한민국의 민주적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5.18의 역사적 사건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거거든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네. 여러 예술적 승화가 있지만 네. 그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네. 이 노래가 아름답고 좋아요. 예. 그런데 이 5.18 또는 민주화의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들은 자기도 왜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싫어합니다. 그래요. 아니, 재창과 합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며 그 손을 흔드는 것이 그렇게도 어색한지 태극기를 들었다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때 영상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박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특히 지도자 우리 이제 정치하시는 강림 시장님도 용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이 진정성이거든요. 눈빛에서 사람들이 다 읽어내. 눈빛에서. 네. 아 그냥 쓴 걸 읽고 있구나. 네. 마치 남의 옷을 입고 와서 뭐 쇼무대에 올라 있는 모델 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준단 말이에요. 전혀 감동이 되지 없어요. 않죠. 예. 와닿지가 않아. 네. 저는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못하게 하는 것과 그 추모사가 되게 한 맥락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사실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항쟁이 아니라 굉장히 추상화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저는 좀 느껴졌어요. 아. 그래서 이 추상화의 끝은 결국에는 5.18 민주항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성과 운동성을 탈정치화하고 싶었던 의도가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 기념사, 추도사에서도 저는 그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과제가 있는 공간에서 어떤 과거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보자. 그리고 선진 인류 국가를 만들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다른 이야기를 갖고 와서 그것이 추도사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탈정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좀 한 맥락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추도사들과 저는 굉장히 겹쳐 보였습니다.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주에 가서 인공지능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관광으로 돈 벌게 해주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4.3에 학살된 제주도의 수많은 유족들에게 할 말인가요?
근데 저는 그 추도사와 방금 전에 영상으로 나간 추도사가 굉장히 네.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 읽으니까. 대목에는 안 나왔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의 이 연설 추도사를 들어보면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5.18 그래 좋았어. 그런데 그런 대립과 갈등을 이제 벗어나고 상생과 협력을 하자.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창의와 실용으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5.18은 대립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군부와 한쪽의 군부와 네. 광주 시민이 대립하고 갈등한 거로 어머. 되어 있어요. 이거 대립과 갈등은 지금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한 데는 조금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네. 지금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그거 지우고 상생과 협력을 하자. 어머, 이 직전 전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도 그런 똑같습니다. 얘기였잖아요. 똑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지막은 뭐냐, 국가가 겸손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가가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최후의 보루가 5.18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개발주의적인 방식으로 희생된 분들을 환원시키면 안 되거든요. 네. 더군다나 재밌는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추도사는 사실은 당시 나중에 뭐가 됐냐면은 최순실 씨가 교정 본 거거든요. 맞아요. 최순실 씨가 교정 볼 때 빠진 부분이 있어요. 빠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빠지냐면요. 다 5.18이 세계 민주주의의 교훈이 된다는 부분이 다 빠져요. 뭘 싫어하냐? 5.18이 세계인들의 것이 되는 것,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냥 5.18이 한쪽 갈등 과정에서 한쪽 편을 대변하는 것이다 정도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심각한 정신적 오류거든요. 네네. 임을 위한 행진곡 하면은요, 그 우리 강 시장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그 본회의장에서 노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의원님.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애국가를 다 같이 부르는 거 외에는 네,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분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신 분이세요. 어떤 일이 있었고 궁금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냐 마냐를 가지고 기념식이 늘 분탕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념식이 늘 쪼개지고 기념식이 제대로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정말 가슴 아팠던 시간들이었죠. 대통령은 오히려 그 모습을 즐기고 말은 이제 분열을 넘어 갈등을 넘자라고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기념식이 계속 반복된 거죠. 네. 정말 그때는 분통이 터지고 재창을 하자, 합창을 하자, 급기야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고 방아 타령을 맞아요. 순서 속에 넣었던 이런 회개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본회의장에서 노래를 부르셨던 게 어떤 저는 저항적 의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광주의 5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본회의장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같이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광주의 5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네. 같이 실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도 살아 숨쉬게 만드는 무엇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전시장 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앉아서 관람하는 그런 어떤 역사 속에 어떤 박제되어 버린 무언가로 좀 남기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광주 사람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또 공기처럼 느꼈다가 이때 이러는 걸 보면서 굉장히 소중했던 거구나라고 하면서 그 가치를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시간은 흘러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촛불혁명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시장님 웃으시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식에 3번 오셨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계셨을 텐데 올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취임 8일 만에 오셨던 거였어요. 저 때가. 그렇죠. 예, 네. 그래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에 취임을 하셨는데 취임 이틀 만에 업무 지시 2호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하셨습니다. 예, 아주 맥락이 있는 장면인 것이죠. 대통령이 5월 9일에 취임한 이후에 사실상 첫 공식 행사가 5.18 네. 기념식에 오신 건데 저 때는 눈물이 참 전날은 많은 날이었어요. 네. 기분 좋은 눈물도 있고 애틋함도 있고 그래서 마음껏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정말 기분 좋은 재창의 시간도 있었고 네. 또 전날은 이제 80년둥이 소영 씨를 안아줬던 그 네. 뭐 너무너무 잘하는 네. 눈물이 있었던 정말 눈물이 많았던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특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5.18 민주화운동을 정신을 새기겠다 하는 공약을 공식화한 뒤에 오는 저 기념식이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죠. 저 기념식이 역대 우리 지금까지 44주년까지 있었던 기념식이 많고도 많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날이 가장 모두가 눈물을 흘렸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아까 잠깐 봤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구절 잘 들으신 분은 연설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간파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무슨 갈등, 뭐 대립 이런 얘기 없잖아요. 네. 그리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현장에 나타나서 또 대통령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몸 머너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아까 소영님이라고 네, 했나요? 네. 이분은 뒤따라가서 불러 세워서 이거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네.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 안아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좀 감탄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5.18에 대한 이전 보수 정부들에서 5.18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재창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다가 첫 해에 딱 그 장면을 보고 좀 되게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강한 멘트죠. 그렇죠. 예. 강하죠.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 멘트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국회 행안위에서 박선영 위원장의 망언이 있고 나서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박선영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다 이렇게 퇴장 명령을 한 위원장에게 항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회의에서 혹시나 지금 박선영 위원장뿐만 아니라 아직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고 믿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여기를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2025년이 된 지금도 사실은 저 멘트, 그러니까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그게 참 유효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글프기도 했고요. 아하. 네, 그 일을 며칠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네. 겪어오신 분으로서 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헌법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체적으로 국립묘지가 있다면 정신이 헌법 전문에 5.18이 실리는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아까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이 헌법 전문 수록을 얘기한 것의 의미 그리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것은 또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직도
그 많은 사람들이 5.18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왜 국군이 있는데 시민이 총을 들었냐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좀 더 쉽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첫째, 당시 군인은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라 내란군입니다. 5.17이 이미 국가적으로 명확히 규정됐어요. 나라를 말하자면 파괴한 세력이 국군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국군이 아니에요. 내란군이지. 네, 이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란군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시민군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군이 아니라 진정한 국군은 당시 시민군이었다. 이것을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들이 단순 내란 가담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거, 군인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헬기 사건입니다. 네. 헬기 총격 사건입니다. 예. 헬기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죽이겠다는 얘기죠. 무작위에. 무작위하게. 그래서 헌법 전문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명확히 말해야 됩니다. 누가 그날 나라를 지키고 있었는지, 네.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밝혀야 앞으로도 내란이나 군사 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나면 누가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네. 그게 정상 국가를 가기 위한 초석이다 생각합니다. 저 연설에는 나오지 않는데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민주주의자들이 광주를 응원하고 5.18에 손을 잡아줬던 거 아닙니까? 광주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희생됐고 네. 전날 보통 5.18 당사자들만 추모하고 위로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름을 불렀는데 네. 저 기념사에는 그 이후에 사망하거나 희생된 민주화운동 희생자들 열사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맞아요. 한 분 한 분. 올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 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40일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전남대생 박관현,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노동자 표정두, 24살 서울대생 조승만, 25살 숭실대생 박래전, 수많은 젊음들이 5.16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또 수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 기념사를 들으면서 또 위로도 받고 네. 특히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애쓴 분들 이런 분들이 큰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네. 5.18을 오늘의 반석에 올려놓는데 큰 역할을 했구나 이런 감동과 위로를 받는 것이 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예, 정무수석님답습니다. 그때 예, 빠뜨릴 뻔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작년 12월 3일 밤에 화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뭐 국회의원들 총동원령도 내리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 얼마나 괴리가 컸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12월 3일 밤 당시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까요? 12월 3일. 우리 이사장님은 어디서 그날 밤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날 어느 분이 바로 전화를 주셔서 깜짝 놀라서 이제 텔레비 켜고 텔레비라고 하네 텔레비전 켜고 유튜브 열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날을 꼭 빡셌어요. 산속에 숨어 있지만 은둔해 있지만은 이것은 역사의 큰 분기점인데 이건 좀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네.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돼. 이게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역사적인 순간이구나. 네. 그래서 맨 처음 온 것은 그 절임이 왔어요. 네. 계엄이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멍들게 하고. 그 현장에서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71년부터 시작을 해서 80년 네.
다 겪었던 거잖아요. 겪으셨던 분들은 더 소름 끼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이 날라갔고 예. 멍들었고 고문 받고서 실제로 사형 선고 집행하고 선고로 받고 집행을 당하고 이런 것이 계엄인 거란 말이에요.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런 세상을 또 물려줘야 되나? 이 나이가 돼서 그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못 했는데 네. 이게 봤는데 박 교수님도 이제 동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역사에는 역사의 신이 움직이잖아요. 우연과 우연 같지만은 알고 보면 그건 뭔가 누군가가 어떤 섭리에서 디자인한 것처럼 역동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움직이나 저는 어디에서 봤냐면 국회문이 다 닫혔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회문이 닫혔는데 저 뉴스에 문이 열렸어요. 국회의원하고 보좌관은 들어가게 한대요. 네. 아, 열리는구나. 저는 거기서 역사의 신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완전 폐쇄가 아니라. 예. 예. 왜냐하면 그게 계속 막았으면 안 되는 거거든. 누군가는 연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열리고 이제 뭐 넘어가고. 이재명 대표께서 뭐 이 생방송하고 담을 넘어가고 기다렸다가 방맹이 두드리고 뭐 이런 요인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연해. 그래 역사에서 신이 움직이는 것은 이름도 없지만은 어떤 의인들을 곳곳에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총을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꼬박 세웠고 그걸 가지고서 근래에 저는 지금 100일 명상, 100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온전한 세상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싶어서 네. 저를 기도하게 만들었죠. 네. 그래요. 시장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5.18을 겪었던 분이 2024년 12월 3일 밤에는 광주시장이셔가지고 바로 공무원들 부르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저로서는 그날 밤은 가장 기분 좋은 날입니다. 네. 광주 FC 우리 축구팀이 시민구단이 그렇죠. 하와이에 가서 열심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축구 경기를 하는 예. 그날입니다. 제 아내는 거기 응원 가버렸어요. 네. 혼자 집에서 축구를 보다가 소식을 듣고 시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80년에는 고립되면 위험하고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시에 계엄군 쪽에서 시청 문을 차단하라고 그랬습니다. 통제하라. 광주시청이요? 광주시청뿐 아니라 전 관공서를 예.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하라라는 명이 내려졌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고 받자마자 아니다. 광주시청 문을 다 열어라. 그리고 광주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그다음에 시민사회 세력, 대학 총장, 그다음에 구청장 전부 시청으로 다 연락 좀 해라. 와달라고. 그래서 긴급히 원탁회의 하셨죠? 원탁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이 시장으로서 마지막인 것 같다. 내가 과거에 80년 계엄을 어슴푸리 기억에 떠올려 보면 오늘이 나로서는 시장직으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다. 싸우다 뭔가 죽거나 또 싸우다가 어디론가 잡혀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과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제가 실제로 유언 같은 마지막 말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고 그 원탁회의를 하면서 이제 결의를 다졌죠. 정말 이 또한 정말 그 드라마 같은 순간이잖아요. 예. 그 학생이 시장이 되어서 또 계엄을 맞이하고 문을 다 열어라. 그리고 다 모여라라고 한 그 순간이 저도 굉장히 뉴스를 보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용혜인 의원님은 아이를 키우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신데 네. 국회의원이니까 달려가셔야 되는 여러 마음이 드셨겠어요. 그날 마침 친정엄마가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친정엄마께서 저희 아들을 좀 봐주고 계시던 중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 집에 가시라고 하고 배웅하고 엘리베이터 타러 들어가는 길에 이제 계엄 선포 소식을 봤어요. 그래서 다시 바로 친정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다시 오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얼른 집에 올라가서 짐을 쌌죠. 한 3, 4일 정도 이렇게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을 이렇게 막 짐을 챙기고 아들 짐도 챙기고 그래서 친정 엄마 차에 아기를 태워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원래 저희 아들이 외갓집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날은 좀 이상한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안 간다고. 엄마 안아주세요. 엄마 저 손잡아주세요. 엄마 가지 마요.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애를 친정엄마 차에 태워서 보내는데 막 눈이 내렸어요. 네. 네,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이제 남편이 태워다 줘가지고 이제 국회로 향했죠. 가면서 그때 광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도청으로 모여달라고 막 방송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도청으로 모였던 시민군들이 있고 죽을 걸 알면서도 죽을 걸 집에 안 알면서 도청에 모였던 그 광주 시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회에 갔었고 사실 저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서 국회에 들어간 저보다 바깥에 모여 있는 시민들이 더 걱정이 됐어요. 군인 앞에 왜냐하면 있으니까. 네, 안에서는 끌어내면 잡혀가면 되는데 바깥에서는 어떤 돌발적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뭐 경찰 병력이라거나 군 병력들이 흥분하면 네네. 어떤 유혈 사태, 시민들의 또 어떤 피해 이런 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사실 바깥에 있는 시민분들이 더 많이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시에는. 아이 떼어놓을 때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때 그렇습니다. 네. 짧으면 3일 그리고 길면 뭐 일주일, 한 달, 두 달, 어쩌면 영영 못 볼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아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뭐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뭐 아는 국회의원들이 그랬을 거고. 근데 김계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와서 나는 임신 육아 출산하느라 모르고 있었는데 개몽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기를 떼놓고 갔는데 그 임신과 출산과 육아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개몽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많이 좀 분노했었어요. 그랬을 그리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취지였다, 개몽의 취지였다, 뭐 경고성이었다라고 네. 말하는 것도 예. 굉장히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래요. 이야기를 꽤 길게 했습니다. 실은 교수님, 저는 한 집의 며느리이기도 한데 저한테 어쩌면 5.18은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시댁 어른의 제사 같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은. 그런데 희한한 계몽을 해준 거죠. 희한한 계몽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그 국회의사당 위에 헬기를 보는 순간 온몸이 정말 이렇게 물리적으로 덜덜덜 떨리면서 광주가 떠오르면서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역설적이게 5.18이 지금 2025년에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그때 내란 일어났을 때 대구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왔어요. 네, 광주로 와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다 했어요. 수업을 하면서 제가 다시 여기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그날 밤에 그 텔레비전 보고 나서 모두 보고 나서 내란으로 일단 규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왜 내란인지. 내란하고 나는 이제 서울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유언을 하셨군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서울에 가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서울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당시 그 80년대 전두환 5.18에 대한 사법적 판결문들을 전부 읽었어요. 혼자 호텔에 앉아서 읽어서 이제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을 처음 하기 시작해요. 왜 선관위를 가게 됐는지, 저들이 왜 저런 전략을 세웠는지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추론이 되더라고요. 네. 판결문을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하면서 그때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공부를 많이 빨리빨리 해서 사태 파악을 빨리 해서 시민들이 혼돈 없이 사태를 이해하게 하는데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뭐 그런 활동을 쭉 했습니다. 역할을 해주셨죠. 호텔에서 막 하고 자고 하면서 네. 밤에는 이제 그 항쟁하는 데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많은 안도 또는 막 어떤 생전 느껴보지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 현장에서 새벽에 그 추운데 그 국회의사당에 다 떠나는 데서 그 철조망에다 손을 껴서 누워 있어요. 손을 이렇게 껴서 담요 뒤집어 쓰고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5.18에 희생된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네. 그런 중첩된 감정이 그 기간 동안 많았습니다. 우리 강기정 시장님 마지막으로 어떤 숙제 또 어떤 마음을 다지십니까? 이제 제가 시장이 되고 제주 4.3 제가 시장이 되고 제주 4.3 추념식을 참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광주시장이 4.3 추념식에 공식 참여한 거의 처음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든 지금 광주는 4.3이나 여순 사건이나 동학 이런 데 비해서 훨씬 국민들 속의 공감대가 역사적 평가가 앞서 나가는 그런 광주이고 5.18인데 네. 그래서 광주의 5.18이 여타의 4.3, 여순, 동학, 부마항쟁 이런 우리의 현대사의 근현대사의 그 변곡점을 안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광주가 그만큼 중요하겠다 또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용 의원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12.3 내란을 겪으면서 5.18을 많이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사법적 처벌로만 끝내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명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내란을 가능하게 했었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조건들을 바꿔내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흔들 수 없는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의 출발점이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개헌을 포함해서 5.18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더 실천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총의들이 모여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총의를 모아 나가는 과정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90년생 용해인 의원의 저 말씀이 참 가슴 벅차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박구영 교수님은 어떤 얘기 해주고 싶습니까? 우리 옛날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게 죽으면 저승을 못 가요. 네. 못 가면 구천을 헤맨다고 하거든요. 네. 그 구천이란 뭐냐면요. 실제로 구천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심장이 구천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5.18을 기억하고 그 심장 속에 5.18을 구천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2025년 네. 대한민국이 지난번 내란을 극복하고 네.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명명들에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광주 MBC 특집 더 프레지던트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맞아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80년 광주를 어떻게 대해왔나라는 주제로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애쓰셨고요. 예, 조금 전에 모두 함께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한강 작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작가 한강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소년이 온다를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또 과거와 죽은 자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45주년을 맞이하는 5.18에 우리의 숙제가 크고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